소소한 독서당 이야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민혁명이에요. 시민혁명. 렛츠고! 봐봐! 시민혁명이 뭐야? 시민들이 일으킨 혁명이겠지. 그 정도는 나도 알지. 왜 일으켰냐고. 낸들 아니? 기분 나쁜 일이 있었나 보지 뭐. 정 궁금하면 네이버 지식인에게 물어봐. 이렇게 네이버 지식인에게 물었다. 으씨. 이야기 아저씨! 뭔가요? 시민혁명이. 시민혁명이라. 혁명이 혹시 뭔지 아니? 그러면 개혁과 혁명의 차이는 아니? 점점점이라고? 그럴 수 있지. 모르는 게 부끄러운 건 아니니까요. 진짜 부끄러운 건 뭐? 모르면서 알려하지 않는 거겠지. 자, 일단은 혁명과 개혁은 목표가 같아요. 뭐냐면 변화야. 바꾸려고 하는 거지. 우리 한번 가정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에 불편함이 있어. 모두 다 불편해. 불편한데 그 불편함을 부모님이 바꾸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부모님부터 솔선해서 아래까지 바꿔나가는 거. 위에서 아래를 바꾸는 거. 이걸 개혁이라고 한단다. 반면에 자, 모두가 불편한데 부모님은 견딜만 해. 바꿀 생각이 없어요. 누가 힘들까? 그렇지. 여러분이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님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자, 바꿔지겠니? 안 바꿔지겠니? 바꿔지는 게 어렵죠. 여러분은 투쟁을 벌여야, 싸워야 합니다. 즉, 아래에서 위를 바꾸는 거. 이걸 혁명이라고 한단다. 혁명은 피가 튀도록 돼 있어요. 그만큼 치열하다. 그래서 혁명의 색깔은 붉은색이란다. 빨간색. 시민혁명은 시민들이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피 튀겨 싸운 이야기야. 형식적으로 피 튀겨 싸운 것을 시민혁명이라고 한다. 내용적으로 시민혁명은 역사의 주인을 바꾸는 운동이란다. 기준점이 시민혁명이에요. 예, 시민혁명 이전 세상의 주인은 왕이었지, 왕. 그리고 왕을 서포트하는 귀족이 있었던 거고. 그럼 시민들은 글쎄 도구로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 시민혁명 이후에는 세상의 주인이 시민이 된 거예요. 다수의 시민. 그러면 시민들이 세금을 내서 누구를 고용하는 거? 왕과 귀족을 고용하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지. 우리는 왜 시민혁명을 알아야 할까요? 마르크스는 인류 역사가 5단계를 거쳐 발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 발전의 5단계 설이라고 얘기하는데 마르크스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5단계의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바로 원시 공동체. 어찌 보면 가장 평등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가요. 노예제 사회거든요. 신분이 여기서부터 나뉘어지기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봉건제 사회예요. 모든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지는 거. 세상의 주인이 왕 한 사람에게로 집중되어지는 거. 이걸 봉건제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자본주의거든요. 자본주의. 시민이 주체잖아요.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 도시에 모여 사는 사람들, 시민이에요. 근데 그 모든 다수의 시민이 다 정치를 할 수는 없다고요. 대표를 뽑아 의회에서 정치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의회 민주정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의회의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난 뒤에 5번째 단계가 공산주의죠. 공산주의는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의 주인이 노동자라는 거예요. 지금 공산주의를 수업할 게 아니라 여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봉건제와 자본주의. 요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한 사람이 주인이었는데 이제 다수의 주인으로 바뀌었을까? 바로 그것이 시민혁명입니다. 시민혁명. 오늘날 우리가 바로 시민들이 지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모를 수는 없다고요. 한마디로 시민혁명은 역사의 주인을 바꾸는 운동이에요. 왕에서 시민으로. 수업 끝. 안녕. 혹여 난 할 일도 없고 또 좀 더 알고 싶은데 라는 미련이 남았다면 지금은 왜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켰는지 고고고! 시민혁명 이전의 사회구조가 어떠했길래 시민들이 세상을 바꿔야 한다고 혁명을 일으켰을까? 바로 그 사회가 신분제 사회였어요. 신분이 도대체 뭐냐고요? 신분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출중한 재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자리를. 태어나는 순간 모든 것이 결정나는 거예요. 예전에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사대부의 가정에서 태어나면 양반이 되죠. 반면에 평민의 가정에서 태어나면 평민이 되어지고 노비의 가정에서 태어나면 노비가 돼요. 이거 바꿀 수 없어요. 이게 신분제예요. 오늘날은 신분제 있을까요? 없어요. 오늘날 신분이 없죠. 신분제가 통하는 사회가 아니에요. 근데 존재하죠. 그래서 온갖 갑질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가 아무리 돈을 벌어봐. 나만큼 벌 수 있어? 그래서 가진 1%가 갑질을 부릴 수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참 슬프게도 신분은 여전히 존재하네요. 어쨌든 그래도 오늘날은 기회라는 건 있잖아요. 근데 시민혁명 이전에는 아예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회의 평등을 주장한 게 시민혁명이에요. 예,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한번 볼래요? 보면은 시민들에게는 참정권이 없어요. 즉 정치에 참여할 권한이 없다고. 그러면서 또 있는 게 뭐냐면 납세의 부담, 납세의 의무는 세금을 내야 될 의무는 있어요. 태어나는 순간 모든 것이 결정 나 있어 이미. 사람들 분통 터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일으킨 게 그게 바로 시민혁명이에요. 그렇게 성장한 불만이 시민들 사이에서 폭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프랑스 혁명의 시발점은 1789년 7월 정치범을 수용하는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아짱내버려라! 바스티유 감옥에서 시작되어진 시민혁명은 이제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거든요. 그 일에 앞장섰던 시민혁명의 아이콘, 그가 등장합니다. 그가 누굴까요? 나야 나. 시민혁명의 아이콘 바로 나폴레옹이에요. 시민혁명 정신을 세계화시킨 인물이죠. 베토벤은 그를 영웅이라고 했고요. 헤겔은 시대정신이라고 얘기했어요. 예, 시대를 이끄는 정신이라고. 그러니까 이 그림을 누가 그렸느냐면 굉장히 나폴레옹이 멋져 보이지 않아요? 근데 실제 나폴레옹의 키는 155cm거든요. 와, 말 타고, 와, 멋지다. 그죠? 근데 사실 진짜 이렇게 멋진 거 아니에요. 실제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보이세요? 나귀를 타고. 왜? 알프스와 같은 높은 산을 넘어갈 때는 말 타고 못 넘어갑니다. 말은 평지를 달리는 거고, 산악을 넘어갈 때는 뭐예요? 나귀 타고 가는 거예요. 나귀 타고 통통한 155cm에 누가? 나폴레옹이 넘어가고 있는, 알프스를 넘는 그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혁명의 아이콘이 생각나나. 그러니까 누구? 자크 루이 다비드는 이게 아니다. 좀 더 멋지게 그려야 된다. 실제는 아니더라도 더 멋지게 그려야 된다. 그러면 자크 루이 다비드가 이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가 속해 있었던 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비드는요, 신고전주의 화가예요. 신고전주의가 뭐냐고요? 앞에서부터 잠깐 설명할게요. 신고전주의에서 신자 떼버리면 뭐만 남아요? 고전주의만 남죠. 고전주의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르네상스라고 얘기해요. 그 르네상스는 뭐예요? 돌아가잖아요. 어디로? 그리스로 돌아가자. 그러면 그리스에 가면 뭐가 있었을까요? 조화와
균형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화와 균형미를 갖춘 그것을 끌어들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르네상스의 미술이 아름답잖아요. 자, 이게 고전주의인데 신고전주의는 이걸 넘어서는 거죠. 조화와 균형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럼 뭐까지 끌어들이냐면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까지 끌어들인 거예요. 플라톤의 이데아. 이 이데아가 뭐냐고요? 이데아는 자, 우리 영어로 생각해 보세요.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 아이디어는 모든 행동의 출발, 모든 것의 출발, 근원. 이게 생각이잖아요. 아이디어 생각. 예, 바로 이 생각. 달리 말해서 자크로이 다비드는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세상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줬던 시민혁명의 정신, 이걸 보여주자. 시민혁명의 정신을 보여주는데 여기 아이콘이 누구예요? 그게 나폴레옹이잖아요. 그 나폴레옹의 알프스, 그 불가능한 알프스를 넘어가는 걸 보여줌으로 인해 혁명의 이상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얘기하는 거죠. 땅딸만한 게 헐렁한 노새 타고 넘어가는 거 보면 사람들이 혁명하고 싶겠느냐고요. 그래서 이처럼 멋진 그림을 그린 겁니다. 혁명의 색깔은 붉은색. 왜? 피가 흐르니까. 생각해보세요. 아래에서 위를 바꾸는 거예요. 위에 사람들은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권력과 힘을 동원해 억누르려고 하겠죠. 근데 다수의 도전하는 세력이 억누르려고 하는 힘과 맞붙어 싸우는 거예요. 당연히 피가 튀죠. 프랑스 혁명은 혁명을 주도한 세력이 이기죠. 그래서 성공한 혁명이라고 1차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자, 혁명이 성공하면 권력을 쥐게 되는데 권력은 속성상 나뉘어지는 특징이 있어요. 나뉘어져요. 권력을 쥐면 나눠요. 근데 뭘로 나뉘어졌느냐면 지롱드파와 자코방파로 나뉘어져요. 지롱드파가 온건개혁파고 자코방파가 급진개혁파입니다. 바로 이 급진개혁파가 주도하는 거예요. 뭐로? 혁명에 방해가 됐든 그 주적들을 모두 다 사형시켜버리자. 그 대표적으로 당한 사람이 당시 왕이었던 루이 16세, 그의 부인 마리 앙뚜아네트. 마리오 앙뚜아네트는 참 유명한 일도 많죠. 혹시 이게 어른들 중에 이거 보시는 분 있으면 일본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베르사유의 장미. 거기에 또 마리 앙뚜아네트가 나오잖아요. 오스칼 나우 막 이러는 것들. 자,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예. 어쨌든 이렇게 사형을 집행해 나가는데 그때 공식적으로 사용하는데 집행 도구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기요틴입니다. 기요틴. 여기 구멍에다가 목을 끼고 위에서 큰 칼을 내리쳐서 죽게 하는 거죠. 잔인해 보이죠. 근데 저게 사실은 은혜였어요. 왜? 당시에 사람을 죽게 할 때 온갖 고문 기술이 있었거든요. 다양한 방법으로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죽는 사람에게도 왜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을 주느냐. 단번에 죽게 하자. 은혜를 내리자. 그래서 기요틴이 만들어진 겁니다. 기요틴을 오늘날은 볼 수는 없죠. 오늘날은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종합격투기에 기요틴이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바로 이거예요. 목을 조여서 기절시키는 거. 이게 기요틴이라고 하대요. 예. 어쨌든 이렇게 치열하게 혁명이 진행이 됐습니다. 혁명에 성공하고 난 뒤에 권리선언을 해요.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국민의회는 신 앞에서 그리고 신의 축복과 은총을 바라면서 다음의 인간과 시민에 관한 성스러운 권리를 확인하고 선포한다. 제1조. 인간은 자유롭게 그리고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늘 그렇게 존속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회의 평등이에요. 제3조에서는 모든 주권의 권리는 국민에게 있다. 이제 세상의 주인이 누군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6조에서는 모든 시민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하여 법의 제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참정권이 주어진 거예요. 제10조에서는 사상의 자유, 11조에서는 언론 및 출판의 자유, 16조에서는요 정부 구성의 3권 분립을 얘기해. 입법, 사법, 행정권의 독립이 있어야 한다. 제17조에서는 재산권, 신성 불가침의 권리다. 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시민혁명을 몰라서 되겠느냐고요. 지금 우리 시대의 근간을 거기서 만들었는데. 수업 끝!
안녕. 잠깐만. 난 바쁘기는 한데 그래도 좀 더 알고 싶은디? 시민혁명을 가능케 했었던 사상과 그 결과는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요? 시민혁명은 성공으로 끝난 걸까? 글쎄, 이것이 알고 싶다면 같이 가봅시다. 고고고. 갈 때까지 와, 반가워요. 3단계에서 뵙게 되네요. 시민혁명을 가능케 한 사상. 이거 사회계약론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회계약론 하면 루소의 사회계약론만 알아요. 근데 사실은 앞에 두 가지가 더 있어요. 그러면 왜 루소만? 예, 루소 것이 왜 시민혁명의 주요한 도화선이 됐는지는 곧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계약론의 출발은 홉스의 사회계약론이거든요. 홉스가 쓴 책이 리바이어던이에요. 자, 홉스는 왕에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사회에서 왕권 신수설은 통하지 않는다. 이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시민들은 자기들이 낸 돈으로다가 왕을 고용했다고 생각한다. 근데 왕권 신수설 떠든다고 되냐? 차라리 새로운 것이 나와야 된다. 내가 새로운 걸 만들겠다. 그것이 바로 사회계약론입니다. 인간에게 천부인권 있다. 천부인권 있다. 있는데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모두가 안정된 상태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왕에게 권한을 넘겨야 한다. 이게 바로 홉스의 사회계약론이에요. 여기서 무슨 시민혁명이 나와요? 나올 수가 없지. 자, 두 번째가요. 로크의 정부론이거든요. 거기에서 로크는 사회계약론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천부인권은 개인에게 있다. 맞아, 있지만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만큼은 왕에게 권리를 넘겨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로크예요, 로크. 여기서 무슨 시민혁명이 나와요. 반면에 루소는 달랐어요. 인간 불평등의 기원론을 얘기하면서 사회계약을 얘기하는데 왕이나 국가가 없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왕이나 국가가 없는 것이 낫다. 어쩔 수 없이 있어야 한다면 왕이나 국가, 특히 정부는 최소한이어야 한다.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가장 좋다. 자연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구예요? 나잖아요, 나. 왕 따위 필요 없다요. 그러니까 시민혁명 여기서 나오는 거죠. 프랑스 대혁명은 실패했어요. 결과적으로. 네? 성공했다며요. 아니요, 실패했어요. 처음엔 성공했죠. 그러나 결국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대혁명은 실패한 혁명이라고 그래요. 그 증거가 뭐냐고요? 그 뒤에 계속 혁명이 발생하잖아요. 성공했다면 더 이상 혁명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계속 생겨나는 혁명들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겠느냐고요. 실패했으니까. 근데 왜 실패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면 경악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그림 보이죠? 이 그림. 이게 뭔지 아세요? 대관식이에요. 나폴레옹이 스스로 자기를 황제로 임명하는 거예요. 황제가 됐다고. 다시 봉건 체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이콘의 배신입니다. 아이콘의 배신.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만큼은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혁명이 발생하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1789년 시민혁명은 세상의 주인을 바꾸는 혁명이에요. 주인을 바꾸는 거. 왕에서 누구로? 시민으로. 근데 시민은 다수잖아요. 그래서 의회 민주정치가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시민혁명은 프랑스에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대한민국에도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시민혁명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는데 가장 먼저 동학농민운동이에요. 세도 정치가 극심했었던 조선 말엽 생각해 보세요. 조병갑의 횡포, 여기에 맞서 싸웠던 누구? 녹두장군 전봉주안. 와. 프랑스 시민혁명과 거의 유사한데 물론 우리 동학농민운동도 역시 실패해요.
그렇지만 그 정신이 살아남아 후대에까지 영향을 주죠.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4.19 혁명이에요. 독재자 이승만과 싸웠죠. 예, 부정선거를 통해서 영원히 집권하려고 했었던, 그 견딜 수 없었던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누구에게? 예, 5.18 광주 민주화운동, 독재자 전두환과 대항을 했었던, 이게 우리 시민 정신이에요. 대한민국의 시민 정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낭만주의 수업하려고요. 한 달 안에 또 다음 강의가 나오겠죠. 욕이 적혀 있는 것은 꼭 읽어보세요.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